오늘은 동정요법의 기본 개념과 ASD 치유 사례 2개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정요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정요법이 무엇인가에 앞서서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동정요법을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도 동정요법에 대해서는 딱히 잘 모르시는데요. 동정요법은 19세기 초 하네만에 의해서 개발된 대체의학이고요. 이거는 자연요법도 아니고 정골요법, 오스테오파시도 아니고 침술도 아니고 바디워크, 레이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압도 아니고 카이로플렉티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동정요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정요법을 만드신 사무엘 하네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네만은 원래 정식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의료 현실이 너무 위험하고 근거가 부실하다고 느껴서 한동안 환자를 직접 보는 대신 의학 서적을 번역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언어에 놀라운 재능이 있어서 여러 나라 말로 된 의학, 화학 서적들을 번역하며 방대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험이 훗날 동종요법의 밑바탕이 됩니다. 동종요법의 탄생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주 우연히 찾아왔는데요. 사무엘 하네만이 번역하던 책에서 키니네라는 약이 왜 열병에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설명이 영 썩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건강한 상태에서 키니네를 복용해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말라리아 환자와 비슷한 증상, 오한이나 두근거림, 갈증 이런 증상이 자기 몸에 나타난 건데요. 아픈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하네만은 하나의 원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오히려 그와 비슷한 증상을 앓는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유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동종요법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의 낡은 질병 분류 방식을 버리고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직접 시험해 보자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정요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하려면 하네만이라는 한 개인의 천재성만 보면 안 되고요. 그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이런 발견을 가능하게 만든 토양이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 의학의 민낯을 보면은요. 18세기 후반 유럽에는 사혈, 즉 피를 뽑는 치료법이나 독성이 강한 약물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흔하게 쓰였고요. 그다음에 위생 개념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전염병이 창궐해도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기본 개념조차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하네만 자신이 오히려 이런 시대에 청결과 환기, 운동과 영양 이런 위생 강조한 위생의 선구자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사열에 매달릴 때 그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쐬라고 말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하네만이 좀 달랐던 점이었고요. 학문적으로도 이 시기는 아주 독특한 교차로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 연금술, 유럽의 약초학, 아랍의 화학 전통이 여전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던 시기였고 하네만은 이 모든 지혜를 섭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나라
언어에 능통했으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하면서 지식이 쌓여갔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계몽주의, 그리고 독일의 관념론, 낭만주의, 그리고 근대 과학이 동시에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적 태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 정신을 중시하던 낭만주의적 태도가 함께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네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에 근거 없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했던 관행 대신 더 합리적이고 더 윤리적인 치료 체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요법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발상이 아니라 낡은 의학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조선 시대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정조 대왕이죠. 정조왕이 규장각을 중심으로 학문과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의학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시기였고요. 요때 유럽에는 병리학, 해부학, 병리학 요 부분은 조금 우리 동양 한국 조선보다는 발달해 있었지만 우리 조선에는 16세기에 쓰여진 동의보감에 의해서 그래도 침술과 허브로 사람을 어떤 증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전체론적인 면에서 질병을 치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정요법이 실제로 세상에 등장한 순간은 1796년 하네만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동정요법은 하나의 독립된 치료 체계로 정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하네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주류였던 치료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반대요법, 현대의학이죠. 증상과 정반대되는 약으로 그 증상을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열을 내리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없애는 약을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방식이지만 하네만은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병을 낫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증상만 가리는 걸까? 그래서 하네만이 보기에는 이런 치료는 질병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임시로 덮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치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네만의 답이 바로 앞서 배운 유사법칙, 즉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딱 맞는 유사 물질을 쓰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증상이 살짝 심해지는 명형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의 생기력, 즉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생명력, 생명 에너지가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치유하는 반응을 깨우기 시작하는 신호인데, 그래서 동종요법에서 말하는 치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증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질병을 밀어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 그게 바로 동종요법이 말하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요법에는 이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유사의 법칙, 약물 프루빙 법칙, 생기력 이론, 채소량의 법칙, 약물 역동화 이론, 단순 처방의 법칙, 급성 만성 질환 이론, 그리고 미아즘. 오늘 뭐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대충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유사의 법칙, 동종요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이 바로 이 유사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이제 양파를 깔 때 이제 눈물 콧물이 나는데 동종요법에서는 그럼 그러한 증상, 눈물 콧물이 나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증상이 이제 눈물 콧물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런 환자한테
양파로 만든 레메디 알륨세파라고 있는데요. 이 레메디를 씁니다. 그래서 질병이 만드는 증상과 가장 닮은 자극을 주어 몸이 스스로 자가 치유력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상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몸의 언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열, 기침, 콧물, 발진, 설사 이런 게 모두가 우리 몸이 스스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치열한 치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정요법이 이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증상의 언어를 정확히 읽어내고 생명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치유한다. 그 말은 들을 때 좀 이해가 가는데 정확히 물리학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을 10의 힘으로 민다. 그럼 벽도 나를 10의 힘으로 밉니다. 스프링을 누르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 시스템도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절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현대 생리학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 즉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도나 약물, 감염, 정서적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고 자극으로 인해 흐트러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신경계, 면역계가 함께 스스로 조절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사 법칙 레메디를 처음에 이제 복용했을 때 하네만이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초기 작용, 2차 작용 이렇게 치유되는 이 순서를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레메디를 복용하면은 하네만은 이런 이제 초기 작용. 네, 두 번째, 몸에서 그 레메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낸 2차 작용이 있는데 레메디가 몸에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장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이제 초기 작용이라고 하면은 그 자극에 응답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 생명력이 일으키는 반사작용이 이제 2차 작용. 그래서 진짜 치료는 레메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레메디라는 신호에 응답해서 우리 몸이 일으키는 이 2차 작용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레메디가 직접 질병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환자 전체 상태와 유사한 미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생명력이 자신의 조절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반대 파동이 생길까요? 레메디를 복용했을 때 몸에서 이제 항상성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력은 이 항상성 때문에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질병과 닮은 에너지가 들어와 나를 건드리면 생명력이 어, 내 다리 침범당했네라고 느끼며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쳐내는 방향이 물리적으로 들어온 파동과 정확히 180도로 뒤집힌 반대 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처럼 질병의 파동을 지워버리는 반대 파동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유사한 레메디여야 하는 겁니다. 질병이 세모 모양의 파동이라면 레메디도 세모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그 세모를 밀어내기 위해 정확히 반대 방향의 세모 파동을 쏠 수 있겠죠. 만약에 질병이 세모인데 레메디가 네모라면은 생명력은 네모를 밀어내는 파동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질병인 세모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성의 법칙은 생명력이 정확한 표적을 보고 반대 파동을 쏠 수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론인 약물 프루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에서 레메디의 치료적 효과를 밝혀내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이 약물 프루빙인데요. 프루빙은 검증된 건강한 지원자들에게 물질을 소량 투여한 뒤에 나타나는 모든 전인적인 반응을 기록하여 치유의 근거를 마련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레메디를 건강한 사람한테 지원자에게 투여 후 신체, 감정, 정신의 전인적 증상이 발현될 때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섬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체 증상은 통증의 양상이나 온도, 수학의 반응 등 몸에 남겨진 생리적 변화를 이제 기록하고요. 이제 감정 증상은 투여 후 유발된 불안, 분노, 슬픔 같은 심리적 및 정서적 주파수 변화를 뜻하죠. 그다음에 가장 세밀한 정신 증상은 사고방식, 인지, 특이한 꿈의 패턴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이 레메디 복용 후 그 건강한 지원자가 느끼는 변화를 포함해서 전부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이 하나로 모여야만이 약물 고유의 완벽한 에너지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엄격히 모니터링하여 공통의 패턴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을 적긴 적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명의 지원자들이 똑같은 레메디를 복용하고 똑같이 느끼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를 공통 패턴을 추출을 해서 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마테리아 메디카라는 정밀한 처방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프루빙 과정을 통해 마침내 탄생하는 약물학서 마테리아 메디카가 아, 나중에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케이스를 이제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이 매칭을 해서 레메디를 고릅니다. 그래서 프루믹은 단순히 이제 열이 난다 이런 하나의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약물이 인간의 전인적 신체, 감정, 정신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전체 지도를 그리고 세세하게 기록하여 공통의 패턴을 추출한 약물학서이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치유의 레메디를 찾는 치유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종요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중요한 개념인 이 바이탈포스 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동양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기죠. 기사상 기가 막힌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몸은 단순히 장기와 세포의 합이 아니고 모든 신체 기관이 조화롭게 숨쉬고 작동하도록 뒤에서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 바이탈 포스죠. 개념이 있는데 한 해만은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이끄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은 사실 병균이나 특정 장기의 고장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뭐야? 뿐이죠. 오늘이야? 그래서 질병의 본질은 어, 보이지 않는 바이탈 포스의 균형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정신 감정 차원에서 생명력의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적 균형 상태가 일어나고요. 무슨 트라우마나 어떤 쇼크 받았을 때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게 변합니다. 주파수가 변하죠. 근데 이제 어떤 뭐 병원 가서 진단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일단 주파수가 미세하게 변한다.
근데 2단계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없으나 소화불량, 그 쇼크 받은 뒤로 이제 소화불량이 계속 시작되거나 만성 피로 등 신체 시스템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불균형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회복이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3단계에 이르러서 피부 발진, 통증.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이제 진단이 나오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눈치는 잘 못 채지만 그런 1단계의 정신 감정 차원에서 이 주파수 변화가 있었다. 원인은 대체로 뭐 스트레스, 트라우마, 어떤 이런 쇼크 이런 거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주요 증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증상을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만 동정요법에서는 증상은 생명력이 우리한테 보내는 SOS 언어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파동의 표현이다. 그래서 기침, 열, 불안, 피부 반응 등은 바이탈 포스가 왜곡된 에너지를 밖으로 털어내고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치열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억지로 누르는 것은 생명력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르고 독특한 증상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마다 가진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감수성은 외부 환경이나 자극, 어, 자극 파동에 내 생명력이 얼마큼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개인 고유의 반응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찬바람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가 바로 이 감수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탈 포스에 어, 불균형이 생기면은 이 감수성의 문이 열리며 특정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수성의 깊이는 이 감수성의 민감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근데 우리의 감수성은 단순히 오늘 하루 좀 피곤해서 오늘 과로해가지고 피로했다. 이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그 수면 위에 드러난 일시적 증상은 극히 일부이고요. 그 아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감정적 상처, 물리적 억압, 그 다음에 더 깊은 수면 아래에는 타고난 체질과 세대 거쳐 받아온 미아즘이라는 근본적인 에너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레이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사람의 감수성과 질병의 깊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아즘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미아즘은 단순한 유전병이 아니라 우리 생체 파동 깊은 곳에 개인적, 조상적으로 경작되어 온 병리적 기울임, 무의식적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소화기 쪽으로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나 정신 불안 이쪽으로 불균형이 잘 드러나는 이런 에너지적 차이가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에너지 지형도인 셈이죠. 그래서 치유가 단지 겉 증상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이 미아즘 층위까지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아지층은 이제 지층에 비유를 해보면은요, 가장 겉면에는 최근에 드러난 신체 증상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정신적, 감정적, 기능적 불균형, 결이 있고,
그 다음에는 깊은 바닥에는 이제 생명력의 근본 틀을 이루는 미아즘 지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은 이 지층들을 차례대로 돌아보며 불균형을 풀어내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미아즘층을 무시하고 겉에 드러난 신체 증상만 약물로 강력하게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증상을 약물이나 수술로 강제로 지워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억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피부염이나 통증을 억지로 눌러 없애면은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균형의 파동이 사그라든 게 아니라 표면의 출구를 잃은 에너지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이탈 포스의 더 깊은 층자, 감정이나 정신, 내부 장기로 더 깊숙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억압했더니 청소년기에 천식이 심해지고 또 이 천식약을 또 먹었더니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불안증이 생기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억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 동종요법적 치유는 억압되어 있던 멈춰 있던 생명력에 스스로 치유하는 시기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선택된 시밀리멈 동종요법 레메디는 바이탈 포스에 자극을 주어 과거에 억압되었던 에너지 방향을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몸은 스스로 파동을 정돈하며 진짜 근본적인 치유의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헤링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유는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중요한 장기에서 덜 중요한 장기로, 그리고 최근 증상에서 과거 증상의 역순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치유의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선명해지는 명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병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불균형을 털어내고 상쇄해서 건강을 찾는 이제 치유 신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명현 현상으로 청소년기의 천식이 다시 나타난 후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아동계의 피부 발진이 차례로 역행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량의 법칙인데요. 앞서 우리는 이제 질병이 파동의 불균형이고 치유는 생명력을 자극하는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은 얼마나 투여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의학과 완전히 다른 동종요법의 핵심 원리,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물질의 소멸이 곧 에너지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물질 성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예 없애고 약물이 가진 순수한 생체 에너제틱 자극만 남겨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줄이는 데는 어떤 에너지는 더 강해지는지,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에서는 물질의 독성을 지우고 에너지는 이제 깨우는 이 비밀이 바로 희석과 진탕이라는 독특한 공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원물질을 용액에 넣고 계속 묽게 희석하는 동시에 매 단계마다 강하게 내려치는 진탕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물이나 알코올 분자 구조 속에 원물질의 고유 주파수 정보가 정보 기억 형태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질적인 부작용의 독성은 사라지고 오직 몸의 생명력과 공명할 수 있는 정제된 미세한 에너지만 남겨둔다. 이게 희석과 진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항상 이해하기가 이제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는 12C 24X 정도 되면은 이제 분자 아보가드로 수를 넘어서
분자 레벨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최근에 인도 동종요법 이제 그 과학자들의 이제 논문을 보면은 광자 레벨에 뭔가 있더라. 나노 레벨에 뭐가 있더라. 지금 이 수준 정도 알, 알고 있는 요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메디 라벨을 보면은 6X, 30C, 200C, 1M 같은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포텐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미세하고 깊게 희석 진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희석과 진탕을 반복한 횟수이고, 그다음에 알파벳 X, C, M은 10배, X는 10배, C는 100배. 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0C는 1대 100 희석 진탕에서 30번 했다. 이런 뜻이고요. 좀 보면은 6X는 1대 10 희석을 6번 반복했다. 그 다음에 30C 1대 100 희석을 30번. 그 다음에 200C는 1대 100 희석을 200번. 1M은 1대 100 희석을 1000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X나 6C 같은 이제 낮은 포텐시는 아직 물질적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만성질환, 유체적 증상이나 장기에 포커스된 케이스를 치유할 때 쓰는 포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석을 많이 해서 물질이 거의 사라진 200C나 1M 같은 고포텐시는 이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감정, 정신, 이제 타고난 이제 체질 이런 깊게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높은 포텐시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도스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먼저 이제 독성 감소죠. 그러니까 원물질이 반복적으로 희석, 진탕되었기 때문에 물질 자체의 독성이나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악화 감소입니다. 환자의 생명력과 반응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면 이제 초기 명현 현상 이런 거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치료력이 증가한다. 동종요법에서 물질의 양이 적어질수록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니라 이제 환자의 전체 패턴과 공면하는 동종요법적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생기력 자극은 이제 레메디가 질병을 직접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위세한 자극을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도스의 핵심은 많이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자극을 생명력의 치유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처방의 법칙은 그러니까 한 번에 오직 하나의 레메디만 처방한다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약물을 섞으면 생명력이 어떤 신호에 이제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레메디가 실제로 치유를 일으키는지 관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많으면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이제 환자의 현 상태와 일치하는 정확한 주파수 시밀리멈 레메디를 복용했을 때 생명력이 가장 정확하게 치유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현재 감기나 이런 거는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섞은 레메디 같은 거, 종합 레메디 같은 걸 팔긴 하는데 이런 레메디도 급성 감기 증상이나 이런 거 효과가 있긴 한데 어, 만성 질병 치료할 때는 한 가지 레메디를 처방했을 때 훨씬 더 깊고 명확하게 바이타 포스가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처방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한 환자한테 평생 하나의 레메디가 아니라 한 시점에 현재 총체에 가리키는 하나의 레메디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암이나 이런 케이스를 다룰 때는 아침에 다른 레메디, 저녁에 다른 레메디 이렇게 해서 어, 한 번에 하나의 레메디를 복용하지만 하루에 두 개, 세 개 레메디 복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성 만성 질환 이론은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병을 이제 동종요법에서는 급성 질환, 만성 질환 증상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어, 갑작스러운 감기나 식중독, 외상같이 이제 이런 급성 질환들은 이제 이 수면 위로 불쑥 이렇게 솟아오른 빙산의 일각, 표면적인 이제 이런 급성적인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질환은 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반복되는 이제 뭐 알레르기, 만성 피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성 파장,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명력의 깊은 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들은 이제 뿌리 깊게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학습 장애 이런 거 있고 그 수면 위로 급성한 증상이 있는데 자폐증 치료할 때도 이 자폐증집 만성질환 요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급성 증상이 나옵니다. 뭐 명현 증상으로 이제 발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감기 증상 이런 것도 하나의 치유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호전됐다가 급성 증상으로 한번 퇴보했다가 또 마일드하게 올라가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치유가 진행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동정요법의 대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동정요법은 이 치유의 예술이다.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뭐 예술까지 갈 필요 있을까 항상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래 공부를 해보니까 한 케이스라도 이 동정요법사에 의해서 다른 접근법이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환자라도 동종요법사마다 레메디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이 동종요법사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의 미국의 대가죠. 콘스탄틴 헤링은 치유의 예술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헤링은 이제 동종요법의 기본 원칙이 매우 중요했지만 그 원칙을 기계적으로 환자한테 적용하지는 않고 같은 변명을 가진 환자라도 감정, 감각, 악화, 호전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케이스가 치유 로드맵이 다 갈리더라. 그래서 동종요법사는 물론 기본 원칙과 이 약물학서 마테리아 메디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증상들을 연결해서 전체 그 케이스의 전체 패턴을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치유의 예술은 직감대로 처방한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지식과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환자의 전체상과 레메디상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제 숙련된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어, 실제 처방에서는 이제 환자의 언어와 표정, 증상의 연결, 삶의 맥락 이런 케이스를 그 전체 맥락의 그 패턴을 뚫어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계적인 그런 상담이 아니라 이 케이스를 풀어 나가려면은 이 창조적 영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또 이론에 대한 유연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영감, 그다음에 또 예술가적 정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환자의 전체 상가 레메디를 이제 정교하게 일치시키는 이런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ASD 케이스 2개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ASD 케이스는 만약에 ASD 아이들을 뭐 1, 2, 3, 그래서 1은 고기능이다, 좀 경한 케이스다. 2는 그 중간이다. 3은 무바라에 막 상동행동 심하고 뭐 멜트다운 심하고 이걸 한 3 정도 보는데, 1은 최소 1년 이상, 2는 최소 2년 이상, 3은 최소 3년 정도 걸려야 이 케이스가 만족할 만한 지점에 도달하더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물론 어, 기적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빨리 원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지점에 간 케이스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2 케이스 가져온 거, 보통 2년 정도 걸린 케이스 가져왔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비에르 폰테인, 뉴욕에서 30년 경력, 이 ASD 전문으로 동종요법사로 활동하신 분의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치료 만 5세 때 약 2년 정도 치료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 케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이는 주유소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기름을 넣거나 이제 신용카드를 기계에 직접 꼽아 결제하려고 하는 그 스스로 자율성에 대한 강박이, 자신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지키려는 이 자율성에 깊이 집착한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소음 공포, 경련성 퍼덕, 그러니까 상동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온 감각이 조금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감자나 파스타, 쌀 이런 거 하얀 음식만 고집하는 강한 편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감각은 이제 3가지 영역으로 해서 보면은, 임신 소화기 병력은 이제 어머니 임신 초기 4개월 동안 심한 구역질과 구토를 겪다가 소실된 이력도 있으셨고요. 아이가 이제 영아기 때 요거트 먹고 구토하고 요거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식단 역시 이제 계란이나 녹색 채소는 완벽히 거부하고, 감자, 파스타, 쌀, 벗긴 사과, 이렇게 하얀 음식만 섭취하는 편식이 심했고, 그래서 소화기계 감각적 왜곡이 좀 뚜렷했다. 그다음에 또 체온 감각이 좀 특이했는데요. 신체의 중심인 손과 팔 중앙은 불타듯 뜨겁지만, 말단인 손가락 끝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런 극단적인 역전 현상이 있었고요. 또 피부 표면과 내부에 거품이 있는 듯한 이 특이한 이상 감각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머리 한쪽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강한 압박감과 열감이 있었는데, 이 열이 외부로 발산되고 나서야 비로소 압박감이 해소되는 독특한 생리학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단순히 입맛이 까다롭다, 감각이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소화기 감각, 체온 감각, 압박감, 긴장, 이완 반응, 이런 실패 상황에서 몸 수축하는 상동 행동을 일으키는 감각 처리와 자율신경 조절이 불안하게 연결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이제 3가지로 보면은, 공포, 깊이 영역에서는 이제 큰 소리로 거칠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발작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고, 타인이나 단체 상황에서는 두려워해서 주로 부모님 뒤에 숨고, 특이하게도 사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박 특이 행동으로는 길거리 빨간 신호등이나 교통신호 시스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서적으로는 흥분하거나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고 차단될 때는 상체를 빠르게 수축하여 손을 사정없이 펄럭이는 이런 경련성 상동 행동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증상은
통제 상실에 대한 좌절입니다.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거나 계획이 실패하면 스스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극도의 좌절을 느꼈으며 요때 손을 입안에 깊숙이 집어넣어 온몸을 비틀면서 위축되는 격렬한 신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증상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성이 큰 테마인 요 란타나이드 계열의 레메디를 처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좌뇌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선호하면서도 자율성에 대한 깊은 욕구, 그것이 좌절될 때 수축하는 이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서 란탄 계열의 원소인 브라세디미디엄 뮤리아티컴을 핵심 치료제로 선택해서 요 레메디를 선택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은 이제 후속 상담 이제 한 두 번째까지 첫째로 사회성 및 정서적 개방이 시작됐고 늘 부모 뒤에 숨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사회적 동기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신체 접촉을 거부하던 이 장벽이 무너지며 부모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자발적으로 부모님한테 사랑해요라고 애정 표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신경 발달은 칼을 사용해 스스로 음식을 자르고 치약을 직접 짜는 등 정교한 소근육, 대근육 조작이 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남의 손길을 구속으로 느끼던 아이여서 스스로 샤워를 마스터하면서 주도적인 자율성의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 언어 부분은요. 문장의 형용사를 풍부하게 섞어 스스로 상상한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얼굴에 늘 서려있던 팽팽한 신경학적 긴장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이 치유 여적에 좀 정체가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이제 아이가 이제 코막힘, 기침, 발가락, 피부가 벗겨지는 만성 발진 증상이 재발됐고 그다음 추위에 극심한 혐오 반응과 함께 밤에 이를 갈거나 생식기를 만지는 등 일시적인 정서적 퇴행이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만성 치료제인 프라세오디미엄의 역할을 무작정 올리는 대신 전반적인 생명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급성 처방인 이랍스 콜라리니엄 30C로 처방을 해서 겨울철 전목 장애와 피부 낙설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요 레메디로 일단 급성 증상을 막고 그 뒤로 다시 본래 치유의 흐름인 브라세오디미엄 뮤리아티컴 200C 1M으로 이 포텐시를 올려서 치유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3단계에서는 이제 인지와 사회성이 좀 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첫째 논리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학교 수업 중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는 화만 내던 과거와는 달리 타당한 근거를 대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유식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와, 후속상담 지금 한 5번, 8번째입니다. 네, 둘째, 사회적 규칙의 수용입니다. 그래서 또래들과 어울릴 때는 규칙을 이해하고 또 한 단계 나아가 다른 친구한테 게임의 규칙을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의력 폭발입니다. 고착화된 하나의 주제에 갇혀있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그리고 발명품도 설계를 하고 과거에는 이제 인지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가능했던 독후감 작성을 스스로 해냈다고 합니다. 그 독후감이라는 게 뭐 짧게 몇 마디 요약하는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 안정을 찾을 때 흥분했던 그 상동 행동이
상동 행동과 안면 수축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신경학적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2년 차에 접어든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상태였지만 마지막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인지와 사회성은 뛰어났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 신체를 이제 심하진 않고 가볍게 비틀거나 말을 더듬는 불안형 신체 움직임이 좀 미세하게 잔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더 알아보니까 과거 영아기 시절에 잦은 질병으로 인해 다량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던 억제 병력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다시 분석해서 프라세디미엄 뮤리아티컴의 이제 치료적 한계를 인지하고 이 뮤리아티컴에서 카보니컴으로 전환해서 요, 프라세디미엄 카보니컴 레메디로 10M까지 이제 계속 처방을 해서 어, 이, 그 잔존하에 해 있던 이 마지막 증상까지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 상담 때 아이 동종요법사가 이제 아이가 이제는 완벽히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선언을 하며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괴롭히던 이제 마지막 불안성 신체 움직임과 강박은 완전히 사라지고 또래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과도 원활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일반 학교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학업과 관계를 모두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며 향후 필요할 때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레메디를 어, 튠업 복용으로 이제 가끔 이제 지금 뭐 완벽하지만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 대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제 그 복용만 남겨둔 채 이제 치료를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치료 전후 비교해 보면은 치료 전에는 흥분하거나 좌절할 때 손을 심하게 흔들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길거리에서 이제 빨간 불 신호등 강박 집착했었고 치료 후에는 이런 손 퍼덕인 상동 행동 강박 집착이 완전히 손실되고 오히려 풍부한 상상 놀이를 즐기며 스스로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타인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늘 부모한테 숨고 혼자 있기를 고집하던 은둔형 성향에서 이제는 친구들과 규칙을 지키며 능동적으로 어울리며 성숙한 주제의 대화를 참여할 수 있게 될 만큼 사회성이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하면 몸을 비틀며 위축되던 분노 반응 역시 이제 스스로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통하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운동 신경계 이쪽도 이제 치료 전후 비교해 보면은 대근육, 소근육 발달 미약, 신체 움직임 둔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발 자전거 타기, 구름 사다리 건너기 되고 그다음에 칼치약 도구 능숙한 조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상하체 밸런스 회복이 되고 또 치료 전에는 머리 압박감, 그다음에 이제 중심부는 뜨겁고 말단은 차가운 이 온도 감각이 비정상적이었고 피부에 거품이 있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각적 왜곡이 이제 소실되었고요. 그다음에 통제력 상실 시 급격한 수축과 불안성, 격려, 상동 행동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카보니컴 처방 이후에는 모든 불안성, 신체 움직임, 평온함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만 4세 9개월. 그다음에 치료 종료 나이는 7세니까 약 2년 2개월, 26개월 동안 총 19번 상담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어 및 소통 영역에서 아이는 개별 단어를 구사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소통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책이나 비디오 문장을 기계적으로 읊어대는 스크립팅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15개월 무렵에 이미 습득한 언어 능력을 상실하는 좀 이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3개월 동안은 알 수 없는 새소리를 입으로 내며 주변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 인지 영역에서 놀이 기술이 극도로 부족해서 같은 특정 비디오만 반복 시청했고요. 또 생후 1세 무렵에서는 이제 눈 맞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특이하게도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매우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신체 증상은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상반신을 흔드는 이제 상동 행동이 지속됐고요. 다행히 성향 자체는 꽤 협조적이어서 통제 불능의 격렬한 멜트다운이나 분노 발작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정요법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질병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인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종종 이제 어머니의 임신 중 병력을 집요하게 이제 제가 물어보는데 이 동정요법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임신 당시 어머니는 임신성 당뇨로 혹독한 식단 조절을 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면에는 왜 하필 나만 이런 식단 조절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당뇨까지 알아야 돼 우울감과 고립감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심할 때는 손과 위장이 심하게 떨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가서 겨우 안정을 찾고 이런 억눌린 슬픔과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임신 중에 극심한 정서적 이 조율 실패는 자궁 속의 태아에게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태어난 아이는 태생적으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신체적 불안정함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흔드는 상동 행동이 그래서 있지 않나 이러한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임신 중 슬픔은 아이의 생명력을 가두고 있는 그 근본적인 장벽임을 이제 동정요법사가 꿰뚫어 보고 요거에 포커스를 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뮤리아티컴을 처방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26개월 동안 전체적인 이제 치료 타임라인 사용된 레메디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는 각인된 슬픔을 해소하고 치유의 단단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나트륨 뮤리아틱을 사용했고, 네, 두 번째는 아이의 인지와 주변 환경 자각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하이드로겐 처방했고, 세 번째는 헬리움 처방한 다음에 언어 복구가 사회성 발달이 좋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칼리카보니컴, 그래서 급성 질환을 통한 최종 돌파구로 쓰여진 레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뮤리아티컴을 처방한 뒤에 왜 나트륨 뮤리아티컴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엄마가 이제 극도의 이제 우울감과 고립감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결혼 전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낯선 나라로 이주했어야 됐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외로웠고 슬픔이 많았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뮤리아티컴을 투여한 뒤에 아이의 생명력을 억누르고 있던 이 깊은 이 파동, 슬픔의 파동을 걷어내니까 아이가 먼저 수면이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8시간 정도 얕게 자던 아이가 10시간 이상 깊고 편안한 숙명에 빠져들었고요. 숙면에. 그다음에 수면이 안정되자 뇌의 피로가 풀리면서 표현 언어 능력이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큰 변화는 사회성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구석에 숨던 아이가
평생 처음으로 놀이터에서 다른 여자아이에게 스스로 다가가 적극적으로 술래잡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선 여전히 몸을 흔드는 상동 행동이나 기계적 언어 반복 이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치유의 거대한 첫걸음 아주 성공적으로 내딛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레메디를 주신 이유가 아마 그 센세이션 메소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엄마가 아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빛이 태양 같아요. 아주 짧은 순간만요. 그래서 이 표현이 태양이라는 이미지를 단순한 비유로 넘기지 않고 요 태양을 이 하이드로겐과 헬리움 레메디로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깊은 층이 빛, 태양, 원소, 존재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하이드로겐, 주기율법 첫 번째 원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투여 이후 아이가 이제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이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청각 과민으로 인해 고통받던 아이가 이제 날카롭고 높은 데시벨 고음 소리를 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횟수가 좀 줄고 좀 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자발성이 발현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놀이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정서적 능동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활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헬륨 요 레메디를 주는데 수소의 빛이 이제 내면을 비춘 후 치료는 이제 주기율법 두 번째 원소인 헬륨 레메디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레메디 투여에 아이의 호기심과 언어 지능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가장 안쪽에 이제 인지 영역을 보면은 아이는 놀랍게도 자폐 아동에서 좀 보기 드문 자가성찰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에게는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지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어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조만간 다시 돌아올 거야처럼 이 시간과 공간 개념을 담은 고차원적 논리를 구사했고 독해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사회 감정 영역에서는 타인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부모나 교사의 표정을 살피면서 행복한가요? 슬픈가요? 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물어보고 또 친구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여 적극적인 공동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 1단계 나트륨 뮤리아티 검단계, 그다음에 수소 처방한 후, 그다음에 헬륨 처방 후 언어와 사회성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 좋아졌는데 그 갈색선인 이제 상동 행동이 완만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능하고 사회성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지만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드는 요 상동 행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치료를 이제 진행하던 중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성 질환이 왔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찢어지는 듯한 기침을 하고 열도 38.3도에 달하 고열이 지속되고 누워서는 숨을 쉬지 못해서 상체를 똑바로 이렇게 앉아야만 편해지는 이런 독특한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구멍에는 이제 끈적끈적한 가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분석해서 칼리카보니컴 30C를 처방하고 이후 이제 1M까지 증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 급성 질환에 사용된 레메디로 그토록 그 끝까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던 요 몸 흔들기 상동 행동이 기적처럼 완벽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정 흔들 의자 앉을 때 제외하고는
몸을 흔들지 않게 되었으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사라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고난도 학업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차분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치료 전후 살짝 보면은 언어 및 소통 영역에서는 타인과 대화가 불가능하고 문장을 앵무새처럼 읽거나 새소리를 내던 단절 상태에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부모와 논리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완벽한 문장 구사 상태로 탈바꿈했고, 그다음에 사회성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혼자 비디오에 갇혀 눈을 맞추지 못하는 은둔 상태에서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놀이를 주도하고 타인의 미세한 감정을 헤아리는 완벽한 사회적 통합 상태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인지 학업 영역에서는 체계적인 학습 능력이 부재해서 통암기력에만 기도했던 상태에서 독해와 문법이 또래보다 우수한 수준인 초등학교 5학년 학업을 완벽히 소화하고 배움에 대한 자발적 호기심을 발산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요. 상동행동 및 신체 증상에서는 이제 상동행동, 삼방식 흔들기, 주의 산만함이 이제 해결되어서 꽤 깊은 내면의 평화와 차분한 정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